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이후 2달여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전면 복원되는 새로운 국면을 열자고 했고, 시 주석은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하면서도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한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과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1층으로 들어섭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합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첫 회담 이후 2달여 만에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을 예포 발사와 어린이 의장대 등으로 환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일제에 맞서 양국이 연대했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시 주석 역시 불과 2달 만에 상호 방문이 이뤄진 건 양국이 서로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두 나라가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갖고 있다며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최근 타이완을 둘러싼 중일 갈등은 물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태 이후 미중 간 신경전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양 정상은 이후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선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불법 조업 문제에 우리 측이 단속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바둑과 축구 등 문화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완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최대 행사인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사흘째엔 중국 내 권력 서열 2, 3위인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잇따라 만난 뒤 상하이로 향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한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꽉 막힌 남북 관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남북한뿐 아니라 주요 인접국인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반응도 호의적이었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중 양국이 영내 평화 수호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공감대를 전했습니다. 中韩在维护地区和平、促进全球发展方面负有重要责任，有广泛利益交集。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논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한중 양국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중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꽉 막혀 있던 남북 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체포 후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법원에 처음으로 나와 자신의 마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사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맨하탄 남부 연방법원 현장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곳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 지방 법원에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전 7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중무장한 병력이 수갑을 찬 것으로 보이는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헬기에 이어 장갑차에 태웠고 삼엄한 분위기 속에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지 국가 정상이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타국 법정에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미국 당국은 높은 수준의 경비태세를 가동했습니다. 법원 청사 주변은 바리케이드가 설치됐고 무장한 연방보안관들이 배치됐으며 수많은 취재진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낮 12시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사법권 절차가 정당한지를 놓고 펼쳐질 치열한 법리 다툼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마약 밀매와 돈 세탁 등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부인, 아들, 다른 3명의 장관 등과 함께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약 자금 채무자나 마약 밀매 활동을 방해한 이들에 대한 납치와 구타, 살인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종신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판사 앞에서 나는 점잖은 사람이고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관련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0년 미국에 체포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미국 법정에서 펼친 주장과 유사한데 당시 법원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올해 92살의 엘빈 헬로스타인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관련 마약 사건을 10년 넘게 담당해온 헬로스타인 판사는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과 9.11 테러 사건 등을 다뤄온 베테랑 법원 판사입니다. 미국의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보리 회의는 미 동부 시각 오전 10시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회의 소집 요청을 이웃나라인 콜롬비아가 안보리에 전달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지했습니다. 사무엘 몬카디 주 유엔 베네수엘라 대사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한 공화정 체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로 매장된 석유를 포함한 천연 자원을 약탈할 수 있는 꼭두각시 정부를 강요하기 위한 식민 전쟁이라며 미국이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역시 자위권 발동 차원이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으면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적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이 주권국가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고 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범죄자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측의 입장을 직접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China is deeply shocked by and strongly condemns the unilateral, illegal, and bullying acts of the U.S. There is no war against Venezuela or its people. We are not occupying a country. This was a law enforcement operation.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세계 최강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유엔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제법 위반 논란을 놓고 타이완을 노리는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자신들의 침략적 행위를 정당화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이후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놓고 미 정가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이 여전히 안개송인데다 미국이 이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지적이 민주당 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베네수엘라를 앞으로 누가 또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논의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전용기한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정상화하고 석유 회사들의 투자를 통해서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Don't ask me who's in charge because I'll give you an answer and it'll be very controversial.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we're in charge. 마두로 체포 뒤 베네수엘라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에 공개적으로 협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복잡한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베네수엘라를 관리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정책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And the president said, we're going to run it. What in God's name does that mean? Pretty clearly, we don't know what that means. They don't know what that means.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발언은 모든 미국인의 가슴에 공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면서 미국은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혼란은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부터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운용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공격 명분으로 내세운 석유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두고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지닌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정상화가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물가와 주거비, 고용 등 민생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He's put their lives at risk so that more American oil companies can make profits in Venezuela and his billionaire buddies on Wall Street can benefit. 이런 가운데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주 석유 회사 임원들과 만나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재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통제권 확보를 위해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추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뒤 공식 SNS 계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까불면 다친다는 메시지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의 흑백 사진과 함께 더 이상 게임은 없다며 글을 올린 건데요. 특히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에 나설 당시 찍힌 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서 더 주목됩니다. 미국의 앞마당격인 서방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고 하는 미국이 국익에 반하는 일을 할 경우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 정책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추가 발언이 나오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제명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진 탈당하진 않겠다며 사실관계를 입증해낼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천원금 수수 연루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김 의원은 어제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에서 무혐의를 받고 정계를 은퇴하더라도 자신은 탈당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당을 나가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탈당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당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걸 입증하고 올 테니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뿌리 깊은 뇌물 카르텔이라며 거듭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에 민주당은 개인 일탈이라며 당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신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과 공천신문고 제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도입해 부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광석화 같은 신속성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즉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총선 전 구의원들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나아가 당 윗선이 이를 묵인했다는 시선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금품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이재명 당시 대표의 보좌관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이어 당 사무국까지 간 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리감찰단으로 넘긴 이후 과정은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은 개인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자체 조사만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윗선, 뒷배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분명 김병기 의원보다 더 힘이 센 윗선의 누군가일 것입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하지만 이른바 꼬리 자르기란 비판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인물 몇몇 솎아내고 잘하겠다라고 고개 숙이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돈 상향식 공천 한번 제대로 한번 수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야권은 공천비리 카르텔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에 또다시 의기투합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2차 종합특검법 등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의 본격 수사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연루자 조사에 차질을 빚게 된 셈인데 경찰은 김 시원에게 조속히 귀국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하고 법무부에 귀국 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에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 의원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갔는데 경찰은 언론에서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자 도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 핵심 연루자가 출국한 상황에 경찰은 김 시 의원에게 귀국을 요구하면서 법무부엔 입국 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경찰 요구에 따라 일찍 귀국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돌아오는 즉시 출국 금지 조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 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 상의한 녹취를 들어보면 자신의 보좌진이 김경 시 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강 의원 말에 김병기 의원은 빨리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부터. 이에 강 의원은 바로 금품을 돌려줄 것을 자신의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입장이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네네.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러냐? 뭐 확실하냐? 아니 뭐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받지 않았다고 그러더라. 녹취에 언급된 1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경찰은 돈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관련자들 계좌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4,400선을 돌파하며 이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반도체주 강세에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 본격 개막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도 첨단 기술과 비전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 단독 전시관을 열고 LG전자가 집안일을 하는 로봇을 공개하는 등 피지컬 AI가 실체화된 현실을 접할 수 있습니다. YTN은 CES의 특파원을 파견해 첨단 기술 격전의 현장을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의 3차 판매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삼성닷컴에서 재입고 구매 신청을 받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삼성 강남을 포함한 전국 20개 주요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딥테크 특화형 창업 패키지 지원에 참여할 신생기업들을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헬스, 로봇 분야 등 실증이나 상용화에 오랜 시간과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딥테크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입니다. K스타점 누리집에서 오는 27일 오후 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막을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IT 가전 전시회 CES의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역시나 인공지능입니다. 각각 동반자와 공감지능을 앞세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온 인공지능 제품들을 선보이며 나란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장에서 박기환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자리 잡은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규모 단독 전시관. 4,600제곱미터 축구장 3분의 2 면적에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 가전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냉동인지 수제 요리인지에 따라 알아서 조리법을 제시하는 오븐과 영화 화면과 소리를 바꿀 수 있는 똑똑한 TV부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따라 부르고 싶다면 Mute the Singer. 이처럼 인공지능을 통하면 같은 음악 안에서도 다른 소리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 봐도 3D 화면을 구현하는 모니터와 구부러지고 비좁은 장소에도 네모 반듯한 화면을 만들어내는 빔 프로젝터까지 인공지능을 심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Open the left fridge door. 인공지능이 탑재된 냉장고입니다. 이 안에는 무슨 음식이 들었는지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목록화되어 있는데요. 안에 있는 포도를 직접 빼봤더니 이 목록에서도 사라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가전사업 리더로서 첫 글로벌 데뷔 무대를 치른 삼성 노태문 사장은 누구든 어디에서나 인공지능을 누릴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nnovations you will see today represent our vision of AI living. A Samsung experience that is more unified, more personal, and more dependable. 사용자가 원하는 맥락에 맞게 판단하고 실현하는 공감지능을 앞세운 LG전자. 초슬림 OLED TV 신기술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cm도 되지 않는 단 9mm의 두께, 메인보드와 스피커까지 모두 넣고 두꺼운 코드를 빼내 무선 전원을 완성했습니다. 선 처리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무선 기술의 무압축 무선실 기술은 현재는 저희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6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역시 움직이는 인공지능, 피지컬 AI. 챗GPT 등 최고 수준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미국과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 기술의 두각을 나타내는 중국의 정면 승부가 예고됐습니다. 처음 공개되는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혁신의 불이 켜졌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시하는 인공지능의 미래, 그 거대한 물결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박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이어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남미 여러 나라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동맹국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라며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일제히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 영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 need Greenland from a national security situation. It's so strategic.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그러자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터무니없다며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그린란드를 이끄는 닐센 총리도 이제 그만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주변국은 물론 EU와 유럽 각국 정부가 일제히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reenland and the Kingdom of Denmark must determine the future of Greenland and nobody else.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뿐 아니라 서반구 여러 나라를 향해 심상치 않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아주 병든 나라라며 페트로 대통령을 향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o there will be an operation by the U.S. It sounds good to me. Yeah. You know why? Because they kill a lot of people.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남미가 미국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며 계속 위협하면 무기를 다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유입 경로로 지목한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도 외부 간섭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s necesario reafirmar que en México manda el pueblo y que somos un país libre, independiente y soberano.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엄포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베네수엘라 작전에 자신감을 얻은 만큼 전선을 더 확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군사력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데 대해 여전히 평가를 자제하며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여야 정치권에서는 군사작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데 대해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ベネズエラ情勢につきましては、日本政府としましてこれまでも一刻も早くベネズエラにおける民主主義が回復されることの重要性を訴えてまいりました。 미국의 군사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언급이나 평가는 피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오노데라 이스노리 안보조사회장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国連憲章とか国際法に照らしてみて正当性があるのかどうかという点からすると、今回は極めて疑問だと私は思いますので。 공명당의 사이토 데스오 대표는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한다며 일본 정부로서도 미국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사설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제 질서의 붕괴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미국의 군사 행동을 규탄했고,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도 국익을 위해서 타국의 무력도 불사하는 강경한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는 등 일본 언론들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가뜩이나 중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지지가 필요한 일본 정부로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직접 비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만큼 미국을 대놓고 지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새해 벽두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 행동에 일본의 외교적 선택지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내란 재판 결심을 앞두고 수사 종료 뒤 원대 복귀했던 내란 특검 수사팀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함인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냐 치열한 내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은 휴정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을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쳐 오는 9일 특검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변론 종결을 앞두고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오는 8일 구형량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특검 수사팀을 소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진행할 방침인데 특검의 남은 검사는 물론 수사기간 종료 뒤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까지 출장 형태로 참여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특검은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회의를 거쳐 사형이나 무기징역 가운데 최종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혐의 내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핵심 피고인 7명에 대한 구형량도 정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하는 실질 구형을 진행했고 이는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할 거란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이 내부 논의를 거쳐 정점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카카오 네이버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글이 잇따라 게시된 사건에 관련해 경찰이 10대 A군을 유령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값 2,300원을 결제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어제 아파트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에서 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형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9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가 김건희 씨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건희 씨의 논문을 대필해줬다는 의혹을 받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국회 국정감사에 3년 연속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소년 연기상에는 안성기 군등이었습니다. 배우로서 작품으로서 이렇게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국민배우로 불린 안성기 씨가 어제 오전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5일 동안 치러지는데 이정재, 정우성 등 후배 영화인들이 고인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안성기 씨가 서울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지난달 30일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간 뒤 쓰러져 엿새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했고 이전과 달라진 모습에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병이 다 낫다 그러는데 이 목소리 빼고는 거의 다 난 것 같습니다. 소속사는 배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품격과 책임을 소중히 여기며 선후배와 현장을 존중해온 국민 배우였다고 전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고 장례는 5일 동안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60년지기 친구 가수 조용필 씨를 포함해 문화예술계 인사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완쾌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성기한테서 와서 너무 좋았는데 용필 하나 다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영화계에 또 별이 하나 떨어지는구나. 친구이지만 성기야 또 만나자.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서 너무 훌륭하고 저희들이 평생
존경하는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선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9일 발인 때는 이정재, 정우성 등 후배 영화인들이 옹구를 맞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고인의 별세에 정순택 대주교가 애도 메시지를 냈고 SNS에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고인이 영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문화예술 분야 최고의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배우 안성기 씨 별세 소식에 온라인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선대사로 활동했던 유니세프부터 배우, 가수, 셰프까지 각계에서 애도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배우 안성기 씨가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며 온라인에서는 추모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안성기 씨가 친선대사로 활동해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공식 계정을 통해 추모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에게는 인자한 미소의 국민 배우였다며 세계 어린이들에게 든든한 희망의 버팀목이었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영화 태백산맥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신현준도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선배님과 처음 작품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며 좋은 배우는 좋은 사람이라고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배우 이시연은 SNS에 어릴 적 선생님의 연기를 보며 꿈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었다고 애통한 마음을 적었습니다. 가수 겸 DJ 배철수도 SNS에서 만나면 늘 환하게 웃어주시던 안성기 형님이라며 고인을 기억했는데요.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함께 명복을 빈다는 추모글도 올렸습니다. 가수 윤종신도 안성기의 젊은 시절을 담은 흑백 사진을 공유하며 정말 좋아했고 잊지 않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유정 셰프 역시 고인과 함께한 사진을 공개하며 지금의 따뜻한 미소처럼 가슴에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애도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네, 이어서 스포츠 소식 살펴봅니다. 피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극적으로 밀라노 올림픽 티켓을 손에 넣고 울음을 터뜨린 선수가 있습니다. 여자 싱글 이혜인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불미스러운 일로 선수 생활의 위기까지 맞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받게 됐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매혹적인 스핀 동작을 끝내고 운반 위에 쓰러지듯 연기를 마친 이혜인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왈칵 터져버린 눈물. 관중석에서는 이혜인을 향한 응원과 박수가 쏟아집니다. 이혜인은 혼신의 힘을 다한 이 연기로 전날까지 김채연의 3.66점 뒤지던 점수를 극적으로 뒤집고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생애 첫 올림픽 무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난 4년 동안 해온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이제 겨우 20대 초반의 나이지만 올림픽에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은퇴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지만 다가오는 밀라노 올림픽이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도전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슬프고 절망적인 것 같아요. 법적인 싸움을 거친 끝에 징계 무효 처분을 받아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팠던 만큼 정신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던 계기도 됐습니다. 모든 불행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행복도 영원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행복이 다가왔을 때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제가 힘들 때는 여기서 이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 꿈의 무대에 서게 된 이혜인. 이제 꿈에 그리던 올림픽 무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정부가 희귀 중증 난치 질환 치료비를 경감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10%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고액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반기 중에 인하 방안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희귀, 중증, 난치 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5년마다 별도 검사가 필요했던 312개 질환을 임상 진단과 치료 이력만으로 산정 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게 개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10여 년 동안 담배로 인한 질환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의료비가 41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수행한 연구에서 최근 11년 동안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보 의료비 지출을 40조 7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기간 흡연율은 낮아졌지만 관련 의료비는 지난 2014년 2조 7,932억 원에서 10년 만에 6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대기업 임원이나 기업 소유주 등 이른바 슈퍼리치 직장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이달부터 직장 가입자의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340원에서 918만 3,48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건보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만큼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상한액은 월 450만 4,170원에서 올해 459만 1,740원으로 올랐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지를 넣은 건데 본인 되게 세네. 그럼 나도 저 막말해도 되는 거네.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조용히 하시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포함한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십시오. 애지중지하는 특검 수사,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특검 수사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착오도 넘칩니다.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출근길 기온 변화가 매우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6.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다시 5도 이상 올라 비교적 온화해지겠지만 모레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워서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해안,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 산간과 동해안 지역은 초속 15m 안팎의 바람도 불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과 전북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최고 5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가 영하 2도, 부산은 영하 1.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4도, 광주 7도, 포항 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